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만큼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데요. 네, 그래서 KBC 광주방송과 TBC 대구방송이 공동으로 특별기회 국민의힘 당권주자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기현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척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예, 거의 정신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잠을 한 서너 시간씩 잔 지 몇 달 되었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여간 힘들지 않네요. 아니요,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되는데, 그죠? 일이 뭐 또 제 뜻대로만 다 되지 않는 데다가 일이 그 산더미처럼 밀려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줄이는 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더라고요. 네. 일단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 포부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저희들이 이겨야 되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이기긴 했지만 절반의 승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 우리 보수 우파의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법안 제도를 하나 처리 못하고요. 예산도 처리 못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마쳤지만 실질적으로 보수 우파 정권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내년 총선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첫 번째는 제가 원내대표,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맡아서 지난 대통령 선거 또 이어지던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휘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큰 전국 단위 선거를 두 번 연이어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겨본 경험을 가졌던 리더십. 그것이 다른 후보들과 틀리는 점이다. 어떤 분은 당의 사령탑을 맡아본 적이 없으시고 또 어떤 분은 큰 선거를 지휘하긴 했지만 선거에서 실패하신 그동안 전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시행착오를 거듭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검증된 이기는 리더십. 그것은 아마 제가 가장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우리 당이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소수당이니까 그러려면 당내 분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 당이 만약에 내부에 안정되지 못하면 그런 개혁 동력을 우리가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몇 달 전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를 이기자마자 당내 리더십에 큰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당이 안정되지 못하고 내부 갈등에 휩싸이면서 지지율도 폭락하고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이 야단을 맞았었는데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역시 그 점에서는 제가 가장 책임자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정통 보수당의 뿌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옛말에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고요. 또 샘이 깊으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역시 뿌리 깊은 나무 저 김기현이가 당의 지휘를 맡으면 안정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정 속의 개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당의 대표가 서민 출신 대표였으면 더 좋겠다. 저는 사실 이게 저희 집안이 워낙 어려워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학비 아끼려고 버스 요금 아끼려고 무거운 가방 들고 1시간씩 걸어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집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저희 집도 그렇게 가난했지만 또 저희 아내, 저희 처가도 뭐 저희 집보다 더 가난해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 출신 흙수저 둘이가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처럼 아무것도 없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면서 살았던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자수성가해 왔기 때문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뭐 또 부자 정당이라든지 이런 식의 잘못된 프레임에 있는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는 가장 제가 책임자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뭐 지지율 잠깐 말씀을 해주셔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이 나 전 의원을 향한 표심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가 이제 최대 관심사였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님을 좀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꼭 앞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제가 또 앞서고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한다. 이게 표현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유권자는 책임당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비를 매달 1,000원 이상씩 석 달 이상 내에만 투표권이 주어지는데요. 그분들이 유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한 70, 한 7, 8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분들 속에서는 저 김기현에 대한 지지가 매우 확고하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현장에 가보면 느낍니다. 많은 책임당원들이 저 김기현이가 그동안 우리 당을 잘 이끌어왔다. 원내대표 1년 하면서 정말 잘하더라. 당신이 정말 그런 역할을 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신뢰가 간다. 당신을 찍어주겠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고 또 저한테 손을 잡으면서 귀속말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제가 당선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시네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죠.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당심의 유권자의 마음에 다가가야 될지 하는 그 지표를 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더 분발해야 되는 것이고 네. 좀 올라가면 좀 더 이게 수그리면서 이게 오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지표로서의 의미는 있는데요. 당선의 결과에 있어서는 확실히 제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나전 의원에 대한 표심은 뭐 안철수 후보에게 같다라고 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나전 의원을 직접 만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을까요? 한 번은 제가 집으로 찾아갔고요. 사전에 간다고 뭐 사실 통지를 하고 그래서 몇 시쯤 가겠다고 통지하고 그래서 집으로 갔던 것이 그래서 같이 만나서 제가 제 기억으로 한 4, 50분쯤 얘기한 것 같아 보여요. 얘기하고 나왔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제가 페북에 글을 올리겠다. 그래서 그 사진에 다 합의를 했고요. 페북에 올릴 문안에 대해서도 사진에 합의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안을 만들어서 나 전 대표에게 보내줬고 그랬더니 본인의 의사를 다시 가미해서 저에게 보내주셨고 그래 최종적으로 제가 그걸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오케이 이래가지고 그 문안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네. 나 대표 사이에서 이런 형태로 내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 하나하나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서로 간에 마음이 통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어저께 밤이네요. 어저께 밤에 오후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또 멀리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에 가 계시다 그래서 강릉까지 찾아가서 직접 말씀도 또 얘기도 나누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뭐 이렇게 말씀도 좀 드리고 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 전 대표하고는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정치 생활을 저하고 같이 해오고 있고요.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서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2004년도지요. 같이 그때 국회의원이 되었고 20년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때로는 아스팔트 위에 뒹굴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얼싸안고 춤을 추기도 했던 그야말로 동지적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다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지향성이나 정치적 그런 그 어떤 지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유하고 있는 기반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번 뭐 이게 당권 경쟁 과정에서 약간씩 이제 조금 의견이 좀 달랐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얼마인지 극복할 수 있는 단단한 공유의 기반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안나 다를까 나 전 대표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더라.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대에서 실제로 나 전 의원이 뭐 어떤 식의 행보를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런 마음도 전해드렸고 본인도 정치인이시니까 본인의 의사표현을 어떻게 할지 뭐 충분히 고심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그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만나서 뭐 얼굴 찌푸리고 그렇게 얘기 나누진 않습니다. 우리끼리 만나면 이게 20년 동안 동지인데 동지끼리 만나서 뭐 눈살 찌푸리고 그렇게 안 하고요. 뭐 언성을 높일 일도 없고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서로 뭐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파열음이 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안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이제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안철수 상대 후보시니까요. 의원이 지금
일정을 수년하고 전국 구상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또 안철수 후보하고 대통령실이 사실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고들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하고 대통령실하고 정면 충돌한다. 네. 그 표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마치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말씀을 여러 차례 누적적으로 반복하시다가 심지어 안철수 후보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우리 당 선관위가 대통령실에서 공개 경고하라, 엄중 경고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단 말이죠. 거꾸로 생각해 놓고 보면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아마 경고 당할 일을 했나 보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고받을 일을 한 것이 전혀 없고 본인 스스로 오히려 윤한연대라느니 대통령의 연대 보정이라니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자기가 윤심팔이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터에다가 그렇게 공개 경고까지 하고 나오는데 그 시점에도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왜 허위 사실로 대통령을 전당대 경선판에 끌어들이냐.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말고 본인의 경쟁력으로 승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충돌하고 표현한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하루 그 일정을 전체 다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숙고를 통해서 정말 이 경선판을 자꾸 이렇게 네거티브 형태로 이렇게 좀 하지 마시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김건희 상품 그리고 안철수 상품으로 경쟁하자. 서로가 이 보수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후보인지 경쟁력을 가진 후보인지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그걸 유권자들 앞에서 검증을 하자. 자신의 상품으로 당당하게 경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윤심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 윤심이라는 표현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죽은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 윤심이라는 표현 자체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하니까 윤심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윤심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용어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우리 당의 당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당원은 당의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1호 당원 아닙니까? 그냥 일반 평당원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당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시는 분이신데 여당 따로 대통령 따로 그렇게 되면 그 당과 그 대통령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이 따로 놀고 대통령이 따로 노는데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당은 항상 혼연일체가 돼서 공감해야 된다. 우리는 공동운명체다. 따로 살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동운명체로서 서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따져야 될 일이 있으면 서로 따지고 또 토론을 할 수 있으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당무에 대해서 일절 입을 닫아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여당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윤심을 얘기한다면 윤심이냐 이야기하는 그거는 말이 안 돼. 대통령도 자신의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대통령이 의견을 표명한다 그래서 당무 개입이다 그러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과도하게 무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먼저 안철수 후보가 먼저 촉발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페이스북에 글 올려서 대통령실에서 엄중 경고하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괜히 나쁜 사람처럼 몰아붙이는데 나는 입 닫고 있을 거야. 입 닫아야 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조금 양강구도로 치러지나 했더니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출마에 나서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리 당의 전당대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 당의 그 당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해서 레이스 하는 것이 좋죠. 이게 잔치인데요. 그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경쟁을 펼치는데 페어플레이를 하면 좋겠다. 국민들 보기엔 눈살 찌푸리는 모습으로 내부의 분열 양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 금도를 잘 지켜가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참여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2030이나 MZ세대에서의 파괴력,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신지요? 천하람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요? 천하람 후보 뭐 나름대로 경쟁이 있는 분이시죠. 저도 같이 그 순천의 그 지역 당협이신데요. 제가 순천에 선거운동을 지원하면서 몇 번을 다녔습니다. 지방선거 지원도 갔었고 대통령 선거도 지원 갔었고 아마 제가 2번을 간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눴고 또 그 외에도 뭐 중앙에 왔다 갔다 할 때 얘기도 나눈 적도 있고 한데 나름의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그 장점을 좀 좋은 방향으로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큰 선거판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아주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그 10분 정도 되는데 말이죠. 그 앞으로 당 운영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최고위원과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러닝메이트란 표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까운 혹은 함께하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신지요? 우리 당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죠. 우리 당원들께서 최고위원을 선택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누구를 뭐 선택한다 만다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에 염두 두고 계시진 않다. 다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좋은 파트너죠. 네, 이번 전당대회가 치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총선 때문일 겁니다. 당 지도부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관련해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대선거구제 또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뭐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중대선거구제의 개념이 아마 모델 따지면 10가지, 20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 몇 명을 뽑을 것이냐, 2명을 뽑을지, 3명을 뽑을지, 4명을 뽑을지 뭐 그것도 천차만별일 것이고 또 거기다가 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서 할지 아니면 또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나눌지 권역별로 그럼 또 나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요. 그걸 뭐 중대선거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것은 그야말로 코끼리 비스켓 같은 얘기다. 그거 가지고서 비스켓 하나 갖다 놓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아니고 우리가 먹을 거리를 풍부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음식도 있습니다. 이런 반찬도 있습니다. 내놓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그걸 일도양단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중대선거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죠. 근데 중대선거제가 장점만 있을 것 같으면 벌써 다 했겠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도 소선거구제 하는데도 한 지역구가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은 지역구도 있습니다. 5개, 뭐 어떻게 6개까지 있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요. 5개 시군이 합쳐져 있는 그런 이 지역구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지역 대표성은 어떻게 할 거냐. 작은 구는 그러면 앞으로 자기 대표를 중앙에 못 보내는 것이냐. 그걸 5개 되는 거 합쳐서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지역 대표성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인구 대표성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도 있다. 이걸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여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소선거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소선거제가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숙고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모델을 놓고서 공론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내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서로 깊이 있게 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이제 고민 중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래도 윤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신 화두이다 보니까 이 중대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수도권을 이제 총선에서 확실히 가져오기가 어려우니 이렇게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만약 수도권에만 한다면 좋겠죠. 근데 그래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발언을 자꾸 왜곡해 가지고 하면 이 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국민들이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들인데 상대에 대해서 너무 자꾸 그렇게 저희를 왜곡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선의로 해석하면서 이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폐단, 그런 폐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호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은 후보도 많이 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로서야 후보를 내고 싶죠. 왜 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후보를 골라낸다 하더라도 일단 본 지망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지망자 중에서도 괜찮은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분이 없다거나 지망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공천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 한계에 늘 부딪혀 왔는데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전국 정당을 지향하면서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유독 호남 지역에서만큼은 그동안 너무 우리가 취약 지역이 되어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호남 지역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된다. 그냥 일회성으로 단기간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원내대표 1년을 하면서 그것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 광주의 그 자동차, 기아 자동차 공장이죠. 소형 자동차. 그 KBC인가 그렇지 아마? 그 KBC, 글로벌 뭐 GBC인가 네. 뭐, 예, 그렇습니다. GGM. 예. 네. B 무슨 애인데 G 뭐래요? GGM이요. 예, 네. GGM. 예. 그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그 일을 방문하면서 호남 지역 그 사람들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호남 주민들의 그 관심 그것은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호남에 어떤 일을 당신들이 해줄 것이냐 그게 관심이 많다는 하시면서 그 화두는 1번이 경제다 그러셨어요. 일자리와 경제 그것이 지금 호남 주민들이 가장 당신네 당에 바라는 것이다 말씀 주셔서 그 점을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살펴야 된다. 지금까지보다 조금 다른 행보를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받았고요. 또 한 번 두 번째 일은 그 광주 민주화 그 묘역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참별 그 기념 행사를 했을 때 그때 제가 몇 번 갔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하고는 또 좀 다르게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면서 느꼈던 것은 진지하게 다가설 만큼 진지하게 느껴주시더라 그런 얘기인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서먹서먹했던 분들이 나중에 제가 그때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진정성에 따라서 제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특별법 이런 조항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정비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으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진행을 적극적으로 챙겨드리는 일을 했었는데 그 후에 갔더니 이렇게 손을 좀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제 방에 가면 그 책상, 제 방에 가면 사진이 하나 늘 걸려 있는데 사무실에 그때 할머니께서 그때 아마 자제분을 잃으신 가족을 잃으신 그 자제분인지 모르겠었는데 가족을 잃으신 할머니신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실 때 제가 마음이 찡해 왔거든요. 결국 우리 당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서 이게 그 호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 좀 더 중기적,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다가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 총선에서 좀 후보들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좋은 후보들만 나오시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특히 저희들은 호남 지역에 후보 나오면 더더욱 많은 인력과 물적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꽤 오래된 얘기지만 민주당의 텃밭이 호남이라면
뭐 국민의힘의 심장은 대구 경북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총선 때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는 또 내홍, 파동이 계속됐던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막기 위한 묘수 있으세요? 사실 저는 뭐 이게 인위적인 뭐 흔히 말하는 물갈이라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사람인데 그걸 물갈이 대상으로 하면 근데 약간 좀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싫어하고요. 그냥 인물 교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인위적으로 뭐 강압적인 인물 교체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주민들의 의지를 잘 반영해야 된다. 우리 주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주민 지지가 높은 분인지 아닌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구체적인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하고 선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아주 투명하게 상향식 공천을 기본 원칙으로 엄격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그렇게 제가 약속드릴 것이고요. 특히 저는 무게파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어느 계파 없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말하기 좋아서 무게파하면 참 네네. 좋아 보이지만 이게 가령 자동차가 오가는 중앙선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중앙선에 서 있는 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오는 차에도 치고 가는 차에 치는데 야간 같으면요. 그런데 야간이라 하더라도 이게 경광등이라 그러나요? 경찰봉을 들고 있으면 오는 차도 피해가고 가는 차도 피해가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중앙이 이때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잘 지켜온 사람인지 그래서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이 무게파로 하는 정치의 가장 큰 어떤 자기 요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까지 저는 20년 세월 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핍박도 받았고 어떤 때는 하방도 당했고 네. 그러다 다시 이제 오뚜기처럼 살아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해야 된다. 일을 잘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일은 뭐냐? 경제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투자를 하고 세금이 좀 부담이 줄어들고 내가 앞으로 집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일로 평가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물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찍어줘야지 하는 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이 공명하고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게파로 정치해왔고 그러면서 가장 공명정대하게 후보를 선정할 것이다. 약속을 드리는데 가령 제가 다음 대권에 출마하겠다. 가령 이런 계획을 갖고서 한다면 대표가 된 다음에 내 사람 예. 다음에 뽑히는 국회의원이 다음 대통령 후보 우리 당 후보 선정 과정에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사람만 밀어넣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 되면 분란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지휘하는 대표는 사심을 버려야 되고 대권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대권 욕심을 가지면 부득이하게 본인이 어떤 경우에도 그와 같은 편파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천 없이 정말 공명정대한 투명한 공천하겠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역 물갈이로는 없고 이제 공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민심을 중심으로 실력을 키워 놓으셔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사실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1년 동안 저희들이 103석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 정당, 그것도 야당이었습니다. 그 작은 정당을 붙들고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를 치렀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원외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구체적인 미션을 줬습니다. 당신은 이걸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자를 좀 수집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기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주민들이 이런 얘기들이 도는데 그 소문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 영상이라도 있는지 녹음 파일이 있는지 한번 그걸 알아봐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하면 대장동 게이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비리 조사 진상특위를 제가 제 산하에 설치하고 제가 총괄 지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에게 각자 미션을 주고 며칠 후에 다시 확인합니다. 하셨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라고 피드백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했는데 그렇게 착착 돌아가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저는 이겼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그 결정적인 부정부패 의혹, 그 핸디캡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알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A 의원, B 의원, C 원내위원장 이런 분들에 대한 인물 평가를 제가 사실은 속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니까 일을 시키면 그분들이 실제로 해오셔요. 근데 당대표가 되어서 우리 당의 구성원들에게 그 미션을 구체적으로 제가 드릴 것이고 그 일을 하시는 성과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평가한다. 그것이 가장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당을 오래 해야 사실은 이게 압니다. 계속해서 같은 당을 하면서 부대 끼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때는 뭐 밥도 먹고 살은 못하지만 소주라도 한잔 하면서 형이야 아우야 그러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고민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동안에 서로 교분이 있어야 그분의 인물의 됨됨이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당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릅니다. 주변 사람의 얘기만 듣고 평가합니다. 가령 우리가 뭐 방송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방송사를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국장이나 아니면 뭐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계속 오셨으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 이런 일을 잘하더라. 저 사람 이런 일이 취약하더라.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배치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외부에서 탁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시면 모르잖아요. 주변에 얘기 듣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물의 기용에서 자칫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인물의 기용 면에서나 평가 면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그러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관심일 것 같은데 물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싫어하시니까 현역의 교체율 다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아시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대략 뭐 특히 다른 지역은 그렇고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워낙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곳이니까 어느 정도 현역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사전에 교체율을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데 무조건 교체율을 정해야 한다는 말이 안 되겠죠. 지금 사실 그 대구 경우는 더 극명한데요. 예. 대구에 초선 의원들이 많고 다선 의원이 아주 적습니다. 네네. 그런데 4년 동안 와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4년 지나고 나서 그걸 다 버리라 그러면 지역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각 지역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자신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한 것이 있으면 그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4년 동안 해먹었으니까 이제 그만둬? 그거 해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 일하는 자리지. 그래서 교체율을 몇 %로 하고 하는 방식의 그런 방식은 옳지가 않다. 그야말로 주민들의 지지율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내부에서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런 점을 잘하더라. 이런 점은 취약하던데. 그걸 다 평가해서 종합 지표를 객관적으로 인덱스를 만들어서 평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인 교체를 하게 되면 대구 경북 같은 경우 특히 대구는 더 극심합니다만 좀 다선 의원도 있어야 잘 역량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C, TBC 특별기획 국민의힘 당권주자의 듣는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영호남 지역 과제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사실은 뭐 영호남 지역 현안 중에 지금 최대 쟁점 공항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문제가 들어 있고요. 대구 경북은 뭐 TK 신공항 특별법이 지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광주 정치권과도 만나서 2월 임시회에서 통과를 시키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뭐 해법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이 두 법을 연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조금 논쟁이 있었다고는 같고요. 특히 이제 광주의 경우에는 그 군공항하고 탄약고를 이전할 지역 그게 아직 선정이 아직 안 된 상태로 의견만 수렴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기다리면서 또 할 수가 없는 시기적으로 보면 대구 경우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대구는 사실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그 절차를 진행해서 기존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정안이 이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특히 이제 군위군의 통폐합 문제, 그 대구로 들어온 통합 문제도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상당 부분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하루 빨리 해야 된다.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지역 발전에도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도 사실 무안에 국제공항을 만들 때 원래 전제 조건이 군공항도 간다라고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진행이 안 되면서 그동안 장기간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서 다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기왕에 이렇게 진행됐으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 광주공항이든지 대구공항이든지 상관없이 기왕에 빨리 기왕에 정해진 정책은 빨리빨리 해야 비용도 절감되고 민심의 이반도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 최대한 행정 절차든 뭐 지원이든지 법적인 문제든지 빨리 지원해 드릴 참이고요. 제가 최근에 조영 우리 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봤더니 2월 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좀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네, 뭐 빠른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울경 쪽에서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진이 2월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그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제일 사실은 더 화급합니다. 왜냐하면 2030 월드 엑스포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월드 엑스포가 만약에 저희들이 성사가 된다면 그게 이제 금년 11월 달에 결론이 나거든요. 그럼 공항 그 조성 과정에 들어가는 소요 기간까지 따져보면 하루 빨리 해야 된다. 기왕에 전 세계인의 축제 그것을 부산에서 월드 엑스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그 부도 축적하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월드컵 축구대회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갔고요. 그 이전에 88 세계 올림픽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드 엑스포 그것도 등록 엑스포로 처음 있는 일인데 이렇게 3대 전 세계의 잔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꼭 2030 월드 엑스포가 꼭 달성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덕도 신공항은 하루 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타가 면제가 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있으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대구 쪽에 하게 되면 혹시 서로 간에 이게 뭐 좀 서로 간에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 생각 조금 달리합니다. 부산도 공항이 필요하고 대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SOC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번 나눠주고 소비성으로 사용한 것은 재생산이 안 되지만 SOC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전망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뭐 얼마인지 이 공급이 새로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남권에도 필요하고 대구권에도 필요하다, 대구 경북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시 추진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된다. 우리 재원이 뭐 그걸 추진하지 못해야 될 만큼 정부 재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우선적으로 거기 사용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은 TK 신공항이 이제 먼저 추진이 돼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 보면 사실 호남 입장에서는 광주 군공항이 또 나중에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생기거든요. 어떻게 그때까지 쭉 동력을 함께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광주 이전 대상지가 지금 아직 최종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칠 때까지 하게 되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 그 행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각자 지역마다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할 수 있는 데는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앞에 가야 되는 걸 묶어놓고 또 그렇게 할 일은 없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데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야지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속도를 냈으면 하고요. 국민의힘 비대위를 얼마 전 광주에서 여셨어요. 그리고 이제 호남과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호남을 향한 서진 정책 앞으로 방향 어떻게 좀 잡고 계신지요? 사실 저는 서진 정책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 용어 중에 고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서진 정책이라는 말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게 그러면 동쪽은 거점 지역이고 서쪽은 점령 지역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의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우리가 그 동서뭐 통합이라든지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용어로 좀 갔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우리 당이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대표를 하고 있는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당장 뭐 단기간에 해결은 안 되겠죠. 그것이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지역의 균형 발전, 광주 지역이 혹시라도 홀대받지는 않도록 하는 뭐 광주, 전남, 전북 다 마찬가지겠죠. 홀대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밟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진정성에 기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보이셨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헌법 개정 문제가 논의될 때 뭐 그 주제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헌법 개정을 헌법 전문만 고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이제 개정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이제 통치 구조의 문제도 아마도 거론이 될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국민의 기본권,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거의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현행 헌법이 들어온 지가. 그러니까 거의 30년, 거의 40년 다 돼 갈 것 같은데요. 88 체제였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바뀐 여러 가지 환경, 경제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에 맞춰서 국민의 기본권 같은 것도 좀 더 이렇게 손을 봐야 될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틀어서 해야지 만약에 개헌을 이 조항 따로 저 조항 따로 하게 되면 국민적으로 분열을 계속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그 주제도 넣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 전체는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 다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전남의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의과대학 신설인데 사실 정부와 여당 측에서 의과대학 신설을 좀 반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뭐 추진 의사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게 뭐 전남 지역의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의대하고 다 연관되어 있죠. 각 지역마다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싶은 욕구들이 강하고 또 기존에 있는 대학은 더 정을 넓히고 싶어 하고 이런데 뭐 의사 정원 문제라든지 또 국민들의 필수 의료의 문제라든지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 관계자들 사이에 뭐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의견도 좀 듣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틀은 저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뭐 의료 관계 당사자들의 그런 의견도 물론 당연히 녹여놔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들 가장 기본적인 의료 처치는 원거리 있으면 그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녹여서 그래서 기존의 그 의과대학의 재배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분산도 있을 수도 있고 신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문제를 빨리 조금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면 좋겠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내놓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문제에서는 보다 진전된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꼭 신설이 아니더라도 뭐 분원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두고 계신 거네요. 지금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대학의 입장이 아니고 의료 인력의 충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료 인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의료 인력을 어떻게 지역에 배치할 것이냐 그 방법도 좀 더 다른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역에 이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뭐 그런 방안도 있긴 합니다만 또 그게 또 가지고 있는 폐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실제 적용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의 필수적 의료만큼은 최소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하루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본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지역 현안들을 계속 여쭤봐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구는 사실 뭐 이 부분은 사실 후보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대구에는 먹는 물 문제가 심각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부울경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이 낙동강속의 여러 가지 그 도심의 물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울산시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국회의원 하면서도 울산지 국회의원 하면서도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구 경북의 물 문제, 네. 그리고 부산의 물 문제, 그것도 경남도 마찬가지고 부산 경남의 물 문제, 울산의 물 문제. 이게 세 개가 한 바퀴 속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결국 낙동강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이제 서로 좀 아무래도 또 지역마다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뭐 불편이나 또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한 정서들이 있긴 합니다만 좀 통 크게 보고서 정치인들이 한번 이걸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그 문제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낼 뻔해서 협약서도 다 만들었는데 그에 또 지방자치단체 이게 뭐 그 어느 시라고 말씀드리긴 그랬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또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오시는 바람에 또 무산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재작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그 물 문제에 관한 그 광역 상수도에 대한 그 계획이 물 문제 계획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물 문제 그리고 부산의 물 문제, 부산 경남의 물 문제, 울산의 물 문제 이게 세 개가 패키지로 통과됐는데 통과는 됐는데 현재 집행 과정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뭐 화가 나셨는지 안동댐 물 가져가겠다 그러시고 있건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치인들이 이제는 좀 통 크게 주민들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취수원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게 되고요. 또 자기 지역이 물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렇지만 하류 지역에서 물을 먹는 사람에게서는 계속해서 뭐 페놀, 뭐 다이옥신인가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겪었던 그 충격들이 남아 있어서 같이 이웃을 좀 고려하도록 하되 규제를 새로 받게 되는 지역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 지역의 정부 차원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그 지원책, 뭐 재정적인 지원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행정적인 그런 지원책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를 좀 과감하게 중앙정부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정치권에서 자꾸 지방 소외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그 지방 살림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지방 정부가 얼마나 팍팍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방 정부의 종합행정을 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는 뭐 판사다가 변호사다가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국회의원 할 때는 막연하게 지방 분권 뭐 이거 생각하고 지방의 자치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개념으로서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삶을 살아보니까 이게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현실의 현실. 지방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울산 관내 어떤 구청의 경우에는 1년에 구청장이 자기 재량을 가지고 뭐 가로수를 정비를 한다. 아니면 가로등을 만든다. 동네 서방도를 좀 이렇게 정비를 한다. 하는 그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200밖에, 연간 1,200밖에 안 되는 데 있어요. 아니, 그래서 무슨 지방분권을 해요. 그래서 이건 순엉터리다. 저는 아주 절절하게 절감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대표가 되면 진짜 지방분권, 지방자율, 지방자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아니, 돈이 있어야 일을 하죠. 지금 중앙과 지방의 재원 그 배분,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지방이 아주 축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배분을 바꿔가지고요. 최소한 6대4, 중앙이 6, 지방이 4, 사용하는 구조까지 가야 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방이 자율로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직과 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아니, 뭐 국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 우리는 이런 분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요국을 만들겠다 그러면, 아니, 행정자치부 장관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무슨 일을 해요? 그럼 행정부 장관이 직접 해버리시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보다 제가 절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 임기 중에 완성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